맨 먼저 이제 요즘 미국 경기 둔화 얘기도 나오고 시장도 투명했잖아요. 네네. 정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정확히 먼저 알고 네. 그다음 시장을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미국 경제 지표가 흔들릴 때 보면 7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경기 둔화가 나오면서 크게 흔들렸거든요. 네네. 그때 보면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달에 48.5에서 7월 달에 46.5로 50 이하 하락하면서 네네. 흔들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자주 뭐 50 밑에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 제가 차트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면 아래쪽이 ISM 제조업 지수인데 보면 2023년도에 보면 50 이하로 그러네요. 한참 계속 네. 있었거든요. 네네. 반등을 하다가 다시 2023년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둔화가 됐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또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또 미국 경제는 한 70%가 소비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분도 크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과한 반응이다. 요렇게 보고 7월 달에 제조업 지수가 확 좀 낮게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고용이거든요. 네. 고용이 전월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지금 고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 미국 실업률인데 고용을 보면 아직도 7월 달에 4.3%거든요. 네네. 4.3%를 1940년대부터 길게 해서 땡겨보면 정말 좋을 때예요. 그러네요. 예. 예, 지금 보면 고용도 정말 안정이 돼 있고 사실 연준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5% 밑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뭐 워낙 잘 돼 있고 또 ISM 제조업 지수에 너무 또 거기에 비해서 ISM 서비스 지수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차피 소비에 더 관련이 되는 그렇죠. 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과하고 그리고 8월 초만 하더라도 요거 보게 되면 8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2분기 GDP거든요. 네. 2분기 GDP가 2.8%, 1분기 때 1.4%에서 2분기에서 2.8%. 두 배 증가했네요. 예. 그러니까 8월 초만 해도 경기 둔화 없다고 정책률 없다 얘기하면서 네, 좋았다가 네. 갑자기 ISM 제조업 지수 하나 나오면서 확 흔들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과하다. 네. 과하게 보이고 또 제가 미국 경제가 이제 뭐 둔화나 위기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 그건 다른 것보다는 유동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네네. 지금 보고 있는 게 미국 산업은행 지급준비금, 즉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돈 맡겨놨는 것들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네. 그런 돈이거든요. 네네. 보면 그런 돈이 3조 원이 넘어요. 네네. 3조 원이 넘고 그러면 은행들이 유동성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동 위기나 이런 걸로 크게 가지 돈이 풍부할 때는 웬만큼 좀 경기가 안 좋아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때 사안한 돈은 거의 제로 금리 때 돈을 빌려서 사안했던 돈이니까 대출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기업들 대출하는 게 문제가 없고 기업들 자체가 금리가 높은 뿐이지만 돈을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대형 은행들이 돈이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예, 돈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위기로 전이가 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돈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역시 유동성이다. 유동성이 뭐 2008년도 그리고 2020 코로나 위기 때 비해서 워낙 시중에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쉽사리 위기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가 오지 않을 때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 시장에서는 훨씬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훨씬 좋고 보면 지금 미국 이제 연방금리 선물 입장에서 보면 0.25% 금리 인하할 확률. 그러니까 9월 달에 시장에서 보는 확률은 100%입니다. 한 번 0.25%, 지금은 보면 0.25% 인하냐, 0.5% 인하냐, 맞아요. 뭐 비컨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0.25% 인하는 거의 100%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11월 FMC에서도 또
한 번 더 인하할 확률이 100%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12월에도 한 번 더 인하할 확률이 100%. 그래서 시장에서는 0.25로 따진다면 무조건 올해 3번은 인하한다. 실제로 보면 3번 넘어서 4번, 5번까지 금리가 늘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진다면 뭐 미국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 둔화 속도보다 금리 인하를 좀 더 강하게 해주면 둔화 되려다가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보면 둔화 속도하고 인하 속도하고 싸움이 큰데 네네. 인하 속도가 지금 보면 훨씬 빠르다고 느끼거든요. 네네. 앞에 봤지만 경기에는 뭐 어떤 조짐도 안 보이고 있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고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좋게 보는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금리 인하를 할 때 우리나라가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이 있는데 요번에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9월은 금통위가 없고 10월 금통위가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보다 금리 인하가 늦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한 차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번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10월에도 사실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데 미국은 성명하게 금리 인하를 해가고 빠르게 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장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2년물 채권 금리도 엄청나게 빠졌네요. 네. 빠지고 있고 네네. 여기에 따라 달러 인덱스도 약세로 강하게 약세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고 하면 원 달러에서 네. 원화가 강세로 바뀌어요. 그렇죠. 네네.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당연히 원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원화를 보게 되면 원화가 강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화가 강세로 갈 때는 외국인들이 환수익을 보고 우리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뭐 대충 원화가 한 1330원. 쉽게 말해서 지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1달러를 내고 1330원을 받아서 주식이나 채권을 산다고 보면 되고 네. 이게 계속 강세로 가서 1달러에 1,000원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1,000원을 내고 1달러를 받아서 나간다. 네. 그러면 환율에서만 33% 그렇죠. 수익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갈 때는 외국인들은 환수익을 보고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요 금리 환경이 우리가 늦게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미국보다도 천천히 인하가 되고 미국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가면 수급적인 측면 가장 걱정되는 게 경기 둔화인데 그건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 둔화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면 수급도 개선이 되고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크게 두 가지 수익을 내고 우리 시장에 꼭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환수익. 네네. 그 다음 두 번째 수익이 자본 수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 자본 수익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 자본 수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네네. 주식 투자해서 주식이 올라가서 네네. 수익 내고 매매 차익. 네네. 예, 채권 투자했는데 네네. 수익 내고 네네. 이 사이를 노리고 항상 들어왔거든요. 지금이 딱 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원화를 길게 해서 한번 볼게요. 길게 해서 지금 보면 원화 차트인데 길게 해서 보면 까만 선이 1,400원대거든요. 1,400원대 위에는 정말 저희가 약세 구간이라고요. 네네. 보면 여기서도 2008년 IMF 터지고도 원화가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고 2003년에서 7년 원화가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2008년 이제 글로벌 위기가 오고 2009년부터 원화가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요번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큰 상승이 나왔거든.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뭐라 그럴까요? 뭐 올해만 끝내는 게 아니니까 내년, 후내년 계속 이어서 금리 인하를 해 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좀 늦게 금리 인하를 해가면 과거 보면 원화가 2003년도에서 2007년 강세로 갈 때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움직였거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화가 여기서 계속해서 강세로 해가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해가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들어오면 환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그리고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서 자본 수익까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적인 자리가 됐고 외국인 수급은 뭐 계속해서 받치고 시장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이 좀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뭐 당장보다는 한 1, 2년 보고 길게 보고 본다면 충분히 뭐 수익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보여주신 표 중에 유동성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대표님 보시기에 그 시장에서 유동성 뭐 과거의 평균 대비 높다 그렇게 수준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유동성 관련돼서 보면 네. 지금까지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풀린 케이스가 없어요. 과거에는. 네네. 과거에는 이렇게 풀린 케이스가 없고 앞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거의 1조 달러 여 밑에 푸트가 있을 그러네요. 때거든요. 네. 푸트가 있는 데인데 보면 이렇게 커진 이유가 2008년 위기가 한번 겪으면서 올라왔고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올라왔고 그 유동성 횟수가 아직도 많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게 과거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03년에서 2007년 우리가 크게 상승을 할 때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맞아요. 네. 우리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그런 상승이 아니고 경제만 조금 좋아지게 되면 지금 유동성에 따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천문학적인 돈들이 지구상에 풀렸거든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 돈들이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위험자산, 주식시장이나 일로 어느 일순간 확 몰려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거품을 만들고 그리고 또 터질 수는 있는데 그 과정까지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간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 전에 아마 그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맞는데 만약에 11월 달에 최근에 다시 해리스 우세 나오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된다. 그럼 이것도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트럼프가 네. 된다고 가정해서 한번 보게 되면 네네. 트럼프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지난번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가 있었을 때 정책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정책을 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부통령 벤스, 네. 벤스가 주로 러스트벨트, 즉 제조업 쪽 네. 이쪽을 대변하는데 그렇다 되면 달러 약세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보면 트럼프 임기가 2007년에서 2021년 1월까지 여기가 트럼프 임기 때거든요. 요 임기 때 보면 금리가 인상이 됐다가 뒤에 확 빠졌는데 이 인상이 되는 동안 우리가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냐. 사실 결정적으로 그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됐지만 트럼프 기간 동안 보면 금리 인상을 할 때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갔거든요. 네네. 트럼프는 약달러 정책을 펼쳤으니까 이제 어떤 약달러 자체가 뭐라 그럴까 미국에 유리하다. 제조업이나 이런 데 유리하다. 계속 뭐 퍼스트 아메리카 내세우면서 그 정책을 계속 폈거든요. 그래서 보면 트럼프 임기 초반 금리 인상을 할 때도 달러가 오히려 약세로 그러네요. 갔고요. 네. 2009년에서 이때도 달러가 약세로 갔고요. 네. 그래서 요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 동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처음 약달러 정책을 펼치고 달러가 약세로 갈 때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뒤에 다시 위기라든가 뭐 돈 푼 것도 있지만 다시 또 약달러가 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기 전체로 보면 달러 자체는 약세로 갔고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를 더 바랄 수가 있고요. 그러고 트럼프가 지난 대선 힐러리하고 그때 대선 때도 보면 힐러리가 어떻게 보면 집권 쪽이잖아요. 네. 그때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고 지금처럼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선되자마자 인하해야 네, 된다고 맞아요. 네네. 바로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그처럼 이번에도 당선되자마자 뭐 인하 쪽 프레임을 그렇겠네요. 걸고 네. 달러는 약세로 가기 때문에 큰 흐름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집권 기조가 유지돼도 달러는 약세 국면으로 갈 수 있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약세 구조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지수가 엄청 견조하잖아요. 지수 자체 수익률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고 이 지수에 사실은 개별적인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개별적인 종목의 그 이익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아무튼 매크로 관련돼서 또 지금 미국 경기 침체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매크로 관련된 금리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의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가 왜 코스닥 지수보다 더 견고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견고한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두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측면이 과거 2009년 때 네. 2009년 때 금융 위기가 오고 외국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막 들어올 때 일정 부분 코스닥도 같이 했지만 그 위에 코스닥은 횡보했고 코스피가 강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 자금이 들어올 때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과거에도 아무래도 외국인들 자금들은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사는 측면들이 강하니까 네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보면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린다. 네. 이런 측면이 있고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검투세인 것 같아요. 검투세가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보면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약 한 20조 이상 역대급 네네. 그러니까 반기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외국 돈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급 주체가 그래도 외국인이라는 수급이 있는데 코스닥은 한 85%가 개인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큰 돈을 넣고 싶어도 검투세에 걸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들어오기는 아직은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검투세 이 부분이 빨리 유예가 되든 네네. 어쨌든 폐지가 되든 결정이 되면 큰 돈들이 들어오면서 좀 키 맞추기로 확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 보면 미국에서도 러셀 지수가 많이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형주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는데 아무래도 검투세라는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고 그래서 요런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강했던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검투세 유예만 되면 또 생각했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또 빨리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먼저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보면 네. 아무래도 뭐 AI를 통한 반도체, 네네네. 반도체 대형주들이 원래 상승을 했는데 중소형주는 작년부터 미리 상승했던 측면. 네. 그 어떻게 보면 상승했는 순서 그런 것까지 합쳐져서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 코스닥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흐름 전반적인 시장 흐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코스피 관련돼서도 시가총액 좀 상위주 1등부터 10등 뭐 워낙 코스피 시총 사실 1등부터 10등까지만 투자해도 그렇지. 반도체도 투자할 수 있고 2차 전지도 투자할 수 있고 바이오도 하고. 제약 바이오도 할 수 있고 플랫폼도 할 수 있고 다 자동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중장기 흐름 그다음에 코스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좀 장기 흐름 앞으로 방향성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요번에 8월 5일 날 한번 출렁했잖아요. 네네. 한번 출렁이면서 코스닥이 좀 가벼워졌다. 다른 것보다는 신용 잔고거든요. 신용 잔고를 보면 작년 10월 달 고전에도 신용 잔고가 한번 훅 빠지면서 네네. 지금 빨간색은 신용 잔고고 이제 녹색은 코스닥 지수다. 지수 네네. 예. 신용 잔고가 한번 훅 빠지면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이번에 빨간 신용 잔고가 한번 확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갭도 벌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점진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좀 네네. 가벼워졌고 네. 요걸 떠나서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요번 이제 8월 5일 날 네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네네. 10% 이상 크게 맞습니다. 빠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10% 이상 빠진 게 역대 7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 6번 정도 크게 빠졌는데 그때 보면 빠지고 난 뒤에 나름대로 주가 움직이는 것들이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그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코스닥이 10% 이상 역대 빠진 게 2000년 4월, 네. 2000년 9월, 2001년 9월, 뭐 2007년 8월 쭉 6번 있는데 보면 주가가 정말 크게 상승을 해가 크게 상승을 해서 위에서 한번 출렁이면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 추세적으로 꺾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하락 횡보해서 아래쪽에서 크게 출렁이면 네. 의외로 회복해서 대세 상승으로 또 가더라고요. 네네. 이런 측면들이 있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앞쪽 컷대 한번 보게 되면 이때가 2007년 8월 달에 한 10.15% 빠졌었거든요. 네네. 이때 보면 크게 상승을 해왔거든요. 네네. 보면 대세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크게 출렁이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보면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 이상 크게 상승해서 고점에서 흔들릴 때는 아 이건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큰 세력들이 선제적으로 빠져나갈 수 네네.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 크게 꺾였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흔들렸을 때 주가 위치가 어딨냐? 지금 보면 고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보면 의외로 반대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반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크게 하락 후에 요때가 2008년 10월 달에 한 10% 이상 한번 확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금융위기 마지막 클라이막스라 그래야 되나? 주가라는 게 반등이 나올 때 슬금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확 빠졌다가 네네. 어떤 계기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이때 10% 빠지고는 확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하락했는지 크게 상승을 했는지 요 차이점이 있고 과거 2000년 3월 달 이때도 보면 코로나 위기 때 마지막 11%확 마지막 한번 뺐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계속 흘러왔고요, 시장은. 네네. 사실 요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쪽에서 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시장은 계속 흘러내렸다가 마지막 11%확 하락이 나오고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거나 하락 후에 횡보를 했거나 그때 큰 흔들림은 오히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때는 2001년 9월 12일 요때가 무슨 날이냐고 하면 9월 11일 9.11이거든요. 9.11 테러 예, 때네요. 저도 요때 네. 기억이 나는데 네네. 요때는 좀 기업 평가하는 데 있었는데 네네. 저녁에 한 11시쯤 동기들하고 네네. 이제 호프 한 잔 마시는데 뉴스에 이게 뜨더라고요. 네네. 그래가 아 이거 큰일 났다. 회사 들어가야 된다. 회사 들어가서 이제 미국 관련 기업들 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수가 이때 보면 마이너스 15%가 하한가 때니까 맞아요. 지금은 네. 30%인데 11.59 하면 다 하한가 그쵸. 들어갔거든요. 네, 웬만한 거. 시작과 동시에 다 한 것 같죠. 다. 네, 맞아요. 아 그러고 또 오전에는 제 기억에 안 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오후에 열었는데 다 급락을 하고 그래서 급락 이후에 주식시장이 좀 빠졌다가 결국은 하락 후에 횡보 후에 빠지고는 반등 그 이후에 100% 이상 반등이 나왔거든. 이때도 반등 나올 때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9.11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뭐 정권 방송이나 모든 방송이 이래 좀 반등이 나올 때 리스크 관리하라. 리스크 관리하라 했는데 계속해서 100%까지 조정 없이 바로 가더라고요. 네네. 그렇처럼 큰 조정,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큰 조정이 나오면 의외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 경험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 조정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안 좋다가 큰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하고 물론 여기서 강하게 가는 게
지금 다른 환경도 좋은데 검투세라는 코스닥이니까 아무래도 네네. 검투세가 빨리 유예가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유예와 함께 좀 시장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검투세 유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유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중소형주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코스피 시총 상위 네. 아까 자동차도 있었고 그거- 제약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산업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계속 좀 주가 측면으로 일단 가장 좋게 네. 보는 건 역시 반도체고요. 네네 반도체는 보면 요번에 반도체가 좀 흔들리고 했던 것들은 수급 문제로 조금 보여지고 반도체는 뭐 반도체 사이클 특히 D램 가격 네네 그러니까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D램 가격이 얼마나 빠졌나 보면 네 아주 명확하게 2년 상승을 하면 2년 하락을 하고 아주 네네. 명확하거든요. 네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 3사가 딱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안 좋으면 감산을 하고 네네 또 좋으면 풀고 그러면서 사이클을 따는데 그 사이클로 보게 되면 아직도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디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2년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그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여기에 또 이 디램 사이클하고 SK 하이닉스 월봉 차트하고 겹쳐서 보면 디램 가격이 고점이 왔지만 예년 같은 경우 2000년도, 2010년도 이때 보면 SK 하이닉스 한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크게 흔들렸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도 한 2년 이상은 반도체 관련들이 움직일 수 있는 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은 반도체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요런 애들이 특히 요번에 8월 5일 하락을 할 때 보면 가장 견고하게 견뎠어요.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올 때도 제일 빠르게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위기나 흔들림이 나올 때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향후 금리 인상기에 가장 소외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기로 그것도 빠른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해준다고 보면 제약바이오가 그걸 또 가지고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만 아니고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술 수출이 작년에 비해 훨씬 잘 됐거든요. 네네. 뭐 알테오젠도 그게 포함이 그렇죠. 돼 있듯이 기술 수출이 그만큼 잘 됐고 또 보면 미국 생물보안법 네네.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연초부터 불었던 뭐 비만 치료제 네네. 테마 이게 우리만 부는 게 아니고 미국 쪽에서도 일라이 릴리라든가 이런 쪽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제약 바이오에서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그래서 두 개 보고 그다음 기본적인 기본은 하겠다 싶은 건 이제 네. 자동차인데 현대차나 기아차인데 보면 실적이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도에 실적이 워낙 잘 나왔어요. 네네. 사상 최대 맞아요. 정도 실적이 네네. 워낙 잘 나왔는데 그때 정권사 리포트가 올해 실적이 다 끊긴다. 마이너스 한 30-40% 빠진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작년에 못 움직였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도 작년만큼 실적이 잘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이 좀 반영을 해주고 그다음 연말이 되면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는 모멘텀 네. 하면 연말 쪽에 갔을 때는 이 전기차 생산했던 모멘텀이 불을 붙고 만약에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더 불을 강하게 당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정도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10위권에 최근에 들어온 게 보니까 금융주들이 들어왔어요. 아, 네. 금융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들어왔는데 네. 금융주는 사실 우리나라 금융주들을 보면 성장성은 제로예요. 네네. 거의 뭐 지금 보면 오히려 지점을 없애는 추세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지점을 내고 막 성장을 해가는 건 아니고 성장기는 끝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해외 쪽으로 IB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건 아니니까 네네. 이제 성장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떻게 투심에서는 예대 마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금리 인하가 좀 가팔라지는 미국 쪽에서 이런 쪽에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융주들은 조금 비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역시 뭐 반도체 그다음 요번 흔들림에 강하게 제약바이오. 살았던 제약바이오 쪽에 돈들이 좀 몰리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자동차, 제약바이오 외에 지금 금융주도 말씀 주셨고 다른 분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 어떤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말하시는 거 말고 최근에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뭐 다시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져서 음식료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AI가 가장 사실은 엄청나게 헬스케어하고 결합돼서 많이 붐이 불었었는데 주가가 거의 뭐 루닉 같은 경우도 반토막 이상 나와서 그런데 결국은 AI가 헬스케어 접목해서 흑자 전환이 가장 빠를 거라고 예상해서 AI 헬스케어 쪽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다른 분들 좀 잘 안 보시는 산업 중에 뭐 대표님만 혹시 관심 가지시는 산업이 있으신지? 일단 네. 이제 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오면 네. 실적들을 다 통계를 내거든요. 이제 네네. 수작업을 네네. 이제 수작업을 하면서 이제 산업들 지금도 수작업을 해가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적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가장 좀 실적 측면이 가장 좋다는 건 역시 반도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실적 냈던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게 되면 먼저 반도체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네. 요거 보게 되면 일단 보면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적자 나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2023년 2분기 영업이익이 요게 두 개 더했는 통계거든요. 네네. 보면 2조 원 이상 적자가 났거든요. 네네네. 적자가 났는데 올해 약 16조 원 흑자가 났거든요. 네. 흑자가 뭐 엄청 크게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을 2분기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약 14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2분기 당기순이익이 하반기 계속 4분기 연속된다 하면 곱하기 4하고 시가총액 나누면 그렇죠. 네. 나누면 PER이 11배 정도밖에 네, 안 네.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 PER이 한 18배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PER로 보더라도 훨씬 낮은 상태고 또 업황이 보면 직검이 피크다 그러면 꺾일 걸 대비해서 네, 또 네.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네, 네. 6월달 저기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나온 거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이죠. 네, 네. 영업이익 46조를 전망을 했거든요. 네, 네. 46조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PR 25년 기준으로 하면 4배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네네. 내년이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저평가됐던 PER 이런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면 다른 대형주 섹터 큰 종목들 중에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중에 SK 하이닉스가 내년 뭐 흑자 전환까지 감안한다면 가장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가장 매력적이고 그다음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들 네. 장비주들도 이제 보통 뭐 쭉 중소형 장비주들 때 엑셀 파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고 네, 보면 한 64개사 웬만한 것들 다 통계를 냈거든요. 네, 네. 통계를 쭉 내게 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46% 증가했어요. 네, 네. 보통 46%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보통 많이 해봐야 한 20% 내외 증가하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네. 비해서 46%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력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면 PER이 18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미리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좋아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통계 쪽으로 보면 뭐 PER이나 실적 통계로 보면 반도체 장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니까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지금 흔들렸을 때 대형주 사고 2, 3년 가지고 간다는 전략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PER 기준으로 보면 쭉 60몇 개 통계를 냈는 것 중에 가장 저평가됐던 네네. 종목 중소형주 보게 되면 SFA, 웰덱서, 그다음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 네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중고 반도체 유통하는 장비주 회사잖아요. 유통하는 회사인데 네네. 실적이 확 좋아졌더라고요. 확 좋아졌고 SFA나 웰덱스는 어차피 장비주인데 네.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보면 SFA나 윌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월봉상 평균 내면 상단 쪽에 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 돌파하기가 만만찮고 반등 정도로 보고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보면 월봉상 중하단에 있어서 뭐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 가벼운 종목 치고는 괜찮고 좀 SFA 같은 경우는 한 반등 정도만 노려보시라. 반등이라는 게 한 121 이평선 위로 반등 나오는 정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이 낫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SK 하이닉스고 제가 10월 달에 이제 옹달 책방 처음 나왔어. 네네. 제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턴을 한다. 바닥 네네. 잡았다. 네네. 그때부터 SK 하이닉스를 계속 집중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가격대 보면 오늘 또 조정받고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먼저 상반기 때 보면 외국인이 3조 8천억 매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상반기 때 외국인 매수 1위가 삼성전자고 맞습니다. 네. 2위가 SK 하이닉스니까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했는 게 꺾이지는 않고 결국 외국인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본 수익 내고 나가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평단가. 요 평단가는 뭐 다르게 낸 게 아니고 네. 뭐 지금 보게 되면 종가가 나오고 네네. 그다음 이제 외국인 수급이 나오니까 네네네. 이제 그걸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하면 아, 그러셨구나. 기본적으로 평단가 수량 가격 곱해서 네, 전체 맞습니다. 수량으로 나누신 거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종가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있지만 큰 틀에서 그렇죠. 보는 건 네. 큰 문제가 없어요. 요건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네, 있는데 현재 한 17만 5천 원쯤 되거든요. 네. 7월까지 평균을 네, 내면 네. 아직 8월 달에 안 지나갔어요. 네. 그렇게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구간이에요. 외국인하고. 네. 그러면 사놓고 외국인하고 같이 투자한다 생각을 한다면 뭐 충분히 매수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다. 높을 때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래 사모았는 그 평균 정도까지도 밀렸고 평균 이하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나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지금 한 18만 원대인데 뭐 충분히 매수 관심을 가져도 좋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SK 하이닉스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 46조 예상을 했거든 영업이익.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지만 시가총액 곱하면 한 460조. 46조니까 10배 따지면 시가총액이 460조 네네. 가능한데 지금 120조거든요. 네네. 그래 따지면 엄청나게 상승할 여력도 있다. 네. 실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측면에서는 탑픽이고 네. 그다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보면 10월 달부터 해서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승하지 못한 측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샀지만 개인들도 많이 사가 좀 무거운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요번에는 AI 영향이잖아요. 반도체가. 보면 지금 같으면 뭐 미국의 엔비디아나 요번에 우리 SK 하이닉스나 네. TSMC AI 삼각 동맹처럼 뭐 메인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을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처럼 대량으로 주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테스트되고 안정적으로 쓰던 건 그대로 캐파를 유지하고 그 외에 좀 뭐라 그럴까 남는 캐파라든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 네. 정도 주고 뚫고 올라가기는 만만찮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승은 하겠지만 어쨌든 주력은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탑픽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고 그다음 뭐 두 번째 정도 삼성전자. 그래서 대형주 쪽 반도체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고 네. 뭐 앞쪽으로 가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네. 특히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가 명확하게 꺾였거든요. 네네. 차트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크게 상승했던 장비주들은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들은 뚫고 다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차트, 월봉 차트를 보면 한 20년간 횡보예요. 코스피 지수는 20년, 30년 보면 우상향이거든요. 네네. 근데 코스닥 차트는 한 30년간 계속 횡보예요. 네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됐냐면 앞에 우리가 2020년 생각을 해보면 진단 키트 나오면서 코로나 나오면서 K바이오 새로운 혁명이다 그러면서 2020년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 상승했던 애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 사이에 뭐 다른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또 상승을 했지만 걔네들도 조정을 받고 네네. 이번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실적하고 좀 무관하게 기대감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항상 실적으로 따지면 다 고평가거든요. 크게 갔던 게 결국 수혜에 박였다는 기대감인데 시간이 지나면 모멘텀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가고 네. 또 다른 뭔가가 올라가고 네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0년간 반복이 됐기 때문에 차트가 계속 일직선이라거든요. 상승하지 않았고 그렇게 본다면 뭐 과하게 저점 대비 10배 상승한 한미 반도체나 뒤에 크게 갔던 애들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조심을 하자. 네. 그러고 제가 앞에 설명했던 SFA라든가 윌딕스라든가 서플러스 글로벌 차라리 실적이 좋은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라도 뭐 딴지 아니면 딴지를 건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SK 하이닉스 대표님 보시기에 하이닉스는 앞으로 HBM 관련돼서 삼성전자에 뺏길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상당 부분 HBM 내년치 것까지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7월 달까지 외국인 평단가가 17만 5,600원이잖아요. 네. 그럼 저 17만 5,600원에 대략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표님 보시기에 뭐 50% 1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수익을 자본 차익을 누리려고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외국인이 자본 차익 그 갭을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가령해서 네. 이제 17만 5,600원 평단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온 게 또 큰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2배, 3배 올라가야지 위에서 때려야지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최소한 뭐 2배 이상 네. 더 올라가야지. 2배 올라갔다고 해서 2배 수익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몇 네. 조씩 모았다 그렇죠. 내면 수익이 네. 적어지니까 네, 네. 더 크게 가야 될 걸로 보고요. 음. 그래서 요게 내년 후내년 그리고 요렇게 가려면 결국은 AI가 계속 돌아가야 네,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뭐 우리만 조정받았던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수급적인 문제 영향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이냐고 하면 지금 기존에 경기도 어렵고 네. 이럴 때는 눈에 딱 보이는 한 종목의 돈들이 다 갔다. 그게 이제 AI. 네네. AI가 최고다 그러면서 돈들이 다 가서 AI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눈에 확 보이니까 아 중소형주나 저 밑에 있던 바이오나 이런 데 좀 갈까 그래서 수급이 분산된 측면. 맞습니다. 그 분산된 측면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이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AI라는 게 계속 혁명이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단반에 끝날 건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또 상승을 하거든요. 약간 손바뀌기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특히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 네네. IT 버블일 때
가장 미국에 크게 간 종목이 시스코인데 시스코, 네, 네. 예, 시스코가 크게 갔는데 그걸 시스코 크게 갔는 차트하고 엔비디아 차트 겹치면 아직도 한 2배 이상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때 혁명처럼 거기에다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스코 때보다는 실적이 정말 잘 받치고 가고 있으니까 시스코 때 거품보다는 더 갈 수도 있다. 네. 그 측면으로 본다면 AI는 계속해서 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뺏길 거라고 네네.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뺏기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나 이제 엔비디아가 더 갈 수 있는데 물량 부족이 있는데 그 네. 부분 그러니까 위민 쪽이 SK 하이닉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대로 네. 가고 네, 네. 이제 AI라는 게 늘어나니까 캐파가 늘어나니까 네네. 이제 Q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도 받는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는 건 그런 측면이니까 이제 리스크보다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둘 다 수혜를 받는다.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사고 또 반도체 사이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보면 앞에 사이클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빵 터지고 그때 서버 정설이라든가 또 재택근무에 따라가 태블릿 PC라든가 네, 이런 게 네. 엄청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근데 통상적으로 4년 되면 또 교체 주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년 되면 이런 교체 주기 물량까지 따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반도체는 내년 후내년이 피크다. 그러니까 뭐 기회에 또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2분기 실적 보면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는데요. 하반기에 좀 2차 전지 좀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나 2차 전지 만약 하반기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맨 먼저 2차 전지 제일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네. 배터리 3사. 네, 네. 이제 배터리 3사 보면 배터리 3사 이게 지금 공장 가동률이 네. 2분기 실적 발표하면 공장 가동률도 같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네. 요래 보면 SK온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때 공장 가동률이 97.6%인데 53%로 네. 확 줄어들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74.8%에서 59%로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잘 발표를 안 맞아요. 하니까 네, 네. 그걸 전동 공구만 발표해 가지고 70몇 %인데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배터리 포함하면 낮아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빼더라도 뭐 지금 캐점 현상 안에 있다는 건 명확하게 네. 나오게 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영업이익이 58% 감소를 했거든요. 네. 작년 동기에 비해서. 네, 네. 삼성 SDI도 38%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캐점 구간 속에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뭐라 그럴까 캐점이 끝나간다 이런 건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캐점이 들어왔다 이렇게 됐는지가 오래 버티니까 아직 한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보통 전기차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밀어주고 이런 네. 측면이 있어서 기존 캐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다른 제품 캐점 같은 경우는 한 2, 3년씩 갔거든요. 보통 평균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캐점 구간 속에 있고 우리가 저점을 잡기보다는 뭔가 약간 올라가더라도 뭔가 희망이 보일 때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지금은 특히 뭐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었고 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던 뭐 배터리 기업들 아직은 접근할 때는 아니고요. 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중국하고 뭐라 그럴까 세계 캐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네네. 뭐 명확하게 사오고 있고 우리가 우위를 점했다 이런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나마 조금 낮다, 조금 날 수 있다 그 정도니까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도 보면 뭐 CATL 캐틀이 1위로 올랐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대형주 특히 배터리 3사 쪽에서는 아직은 접근을 할 때는 아니고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배터리 3사 전방 산업 쪽에 관망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산업 쪽도 영향을 네, 뭐 네. 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양극재 수출 판가거든요. 네네. 수출 판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네네. 올해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들도 같이 하락을 했고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이 5월, 6월 달 소폭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은 뭐 쉽지 않은데 어쨌든 소폭 반등을 했다. 네. 요 얘기는 QOQ 네. 그러니까 뭐 YOY 작년도에 비해서는 뭐 올해 그렇죠.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안 네, 좋게 네. 나는데 이제 3분기 되면 2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요게 약간 내포가 돼 있고요. 네. 요 정도가 희망인데 이게 크게 좋아질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면 현재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횡보를 해갈지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 되고요. 상승 쪽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실적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 일단 2차 전지 대장주인 양극재, 네.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언극재에서 네. 동박까지 여기에 나오는 이 종목들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이제 작년 2분기 때는 3,249억이었어요. 얘네들 종목 다 합쳤던 게. 그런데 올해 2분기는 803억 적자로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태에서 뭐 급반등을 내긴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요 중에 뭐 가장 적자가 큰 게 LNF 영향이 좀 맞아요. 있기는 네네.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커버할 정도는 안 되고 다 적자 쪽에 와 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들은 아직은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요 중에 양극재만 띄어서 이렇게 한번 보면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때 1,147억에서 38억 97% 감소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95% 감소를 했고 LMF가 이제 적자로 크게 바뀌었고 네.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양극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관망을 좀 하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자주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게 뭐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보면 과거 폴리실리콘이 뭐 킬로그램당 네, 뭐 네. 200달러를 막 넘어가고 네. 이럴 때 폴리실리콘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확 급락했을 때 이제 OCI 홀딩스 그때 동양제철화학이죠. 예. OCI 홀딩스 주가가 확 했다가 횡보를 해가면서 태양광이 대중화되면서 앞당 크게 상승했는 것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가 오게 되면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또 폴리실리콘 때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다 갔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북미 시장은 우리가 장악을 하고 그렇죠. 있고 네네. 또 유럽 시장도 팽팽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네네. 뭐 그때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니까 요 최종 구간만 일정 부분 지나가게 되면 크게 상승이 나오니까 관심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먼저 들어가고 또 기간이 길어지면 또 힘들어하니까요. 네네. 캐점도 태양광이 대중화될 때 보면 한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해가고 확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확 조정을 받고 이제 분기별로는 이제 하락을 멈출 수 있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에코프로 BM 월봉 차트거든요. 네네.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20개월 이평선 이하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봉이 네. 좀 변동성이 크다가 변동성이 작아지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해가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시가총액이 약 17조거든요. 보면 네. 이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17조, 약 17조인데 영업이익이 38억이면 말이 안 되죠. 네. 워낙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PER 계산 안 될 정도로 워낙 네. 높으니까 뭐 이게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고평가인 측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아직도 좀
지긋지긋한 공매도. 요 공매도가 뭐냐고 하면 11월 3일 공매도 금지됐을 때가 504만 주랐거든요. 근데 현재 418만 주. 아직도 큰 공매도 물량이 남아 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횡보를 해가면서 공매도 물량도 뭐 한 300만 주 의미 있게 훅 줄고 또 뭐 명확하게 실적도 약간 좋아 보일 기미가 보인다. 시간이 가면 그때 딱 접근을 하는 게 사실은 유리해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공매도도 있고 고평가고 또 캐점 한 가운데에 와 있으니까 아직은 관망을 하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가격 조정은 나온 걸로 보여요. 뭐 과거 이렇게 월봉이 20개월 또 60개월 이평선 부근에 오면 여기서 네. 과거 이제 OCI 홀딩스도 그때도 여기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가다가 혹 앞단을 넘어서 고점이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횡보를 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크게 쌓여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예. 아직 이 공매도가 뭐 이렇게 횡보를 해가면서 공매도가 준다. 그러면 기회가 좀 더 다가오고 공매도는 어차피 낮은 가격에서 팔려고 하니까 좀 횡보도 해가고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물량이 줄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공매도가 지금도 서서히 줄긴 주는데 좀 눈에 띄게 확 줄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다. 줄어들고는 있는데 의미 있게 줄어든 건 아니고 아직도 뭐 물량으로 보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해서는 관망을 좀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언극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언극재는 뭐 지금 대조전자 재료 하나 네, 제가 네. 딱 했는데 네, 네. 지금 뭐 실리콘 언극재 이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양산이 되려면 시간이 맞습니다. 걸리니까 네. 이제 그런 쪽은 좀 빼고 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대조전자 재료 하나다. 네. 보면 실적이 다른 이제 소재 쪽에서 보면 이제 양극재를 그렇죠. 보면 예. 영업이익 매출액 감소를 했는데 네, 네. 여기서는 맞아요.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증가를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 네.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 네, 네. 이제 그러고 요번 7월 달에 한 610억 전환 사채도 네, 네. 크게 발행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환 사채 가진 입장에 보면 예전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전환 사채 애들이 결국 다섯 여섯 배 크게 수익을 맞아요. 내고 빠져나가게 네, 되는 네.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저게 발행이 되고 있을 경우들은 저것도 수익 내고 나간다고 판단하고 네. 뭐 발행이 다 됐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네.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소재 차트들은 이렇게 꺾여 있는데 네. 버티고 달라요. 있다. 네, 네. 예, 버티고 있다. 그렇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대신 여기도 보면 네. 앞쪽에 한번 불을 뿜고 월봉상 음봉이 나오면 횡보가 같고 네. 확 불을 뿜고 음봉이 나오면 좀 횡보를 했고 네, 네. 혹 불을 뿜고 음봉이 나왔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20개월 이평선 횡보를 할 때 천천히 뭐 모아간다 생각으로 네. 뭐 대조전자 재료 정도는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네. 아직은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양극재는 관망을 하고 대조전자 재료는 좀 조정치마다 뭐 좀 보수적으로 훅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를 한다. 요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 보시고요. 네, 네. 그다음 전액 중에 엔캠이 뭐 대장이니까 네, 네. 엔캠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엔캠도 보게 되면 주가는 사실 뭐 올 연초부터 얘가 워낙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상승 300% 넘게 올랐으니까. 워낙 불을 뿜고 상승을 했고 근데 영업이익은 한 뭐 93% 감소를 했으니까 사실 감소를 하고 지금 꺾였는데 요게 엔캠이 뭐가 있었냐고 하면 제가 5월 달에도 나와서 설명드리고 6월 달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193억 전환 청구권 행사 요런 공시가 떴거든요. 네. 요게 이제 5월 13일 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앞에 전환 사채 발행을 했던 애가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가하고 상관없이 주당 72,603원에 주식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주가는 이때 한 20만 원 넘어가 있을 때니까 이 물량 가지고 있는 애가 아 여기 고점이다 틀고 나가야지 네. 생각을 한 큰 네. 세력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네, 되죠. 네. 그러고 6월 3일 날 또 660이요. 이거 합치면 뭐 한 700원 넘어가잖아요. 그쵸. 700원, 800원 800원 넘네요. 800원 850억. 넘는 돈들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전환사채에 크게 수익 냈던 애들이 네, 네. 빠져나간데 요걸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 제가 5월달 설명드릴 때가 여기거든요. 이게 전환사채 물량이 나온다. 네, 네. 조정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예. 설명을 드릴 때가 여기고 빠져나오고 아직도 미행사 전환사채가 560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은 주봉 차트인데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전환사채 물량도 나왔고 이것도 소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또 20만 원인데 전환사채 가지고 560 가지고 있는 게 7만 원짜리니까 지금도 크게 수익 나고 언제든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앞에 800억도 그렇게 빠져나갔고 합치면 뭐 800억 이상 500억까지 합치면 엄청난 양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신호탄이 5월 달이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꺾이게 나면 뚫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올라가게 되면 또 전환사채도 맞을 수도 있고 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 누군가가 더 꺼짓고 올라간다. 이건 업황이 턴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도 엔캠도 좀 주봉상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홀로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렇게 보이고 또 아직도 실적이 턴되지 않으니까 많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돌파 이런 거 보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비중 축소 구간으로 보고요. 네, 네.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분리막 쪽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뭐 4대 소재 부품은 분리막 하면 다 네, 네. 거의 보는 거니까 네. 보게 되면 일단 WCP는 여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167억에서 18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네, 네. 줄었지만 매출액이 760억에서 1166억으로 네, 네. 매출액이 50%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네, 네. 요거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이 잘 투자를 했는 네, 거고 그 결실을 거둬들이는데 분리막 단가만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돈을 투자했는 만큼 모을 수 있다. 요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분리막 쪽에서 보면 글로벌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WCP하고 SKI 테크놀리지 맞아요. 네네. 두 기업인데 SKI 테크놀리지는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55억에서 2분기 보면 586억 크게 적자로 바뀌었고요. 적자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매출도 매출액도 줄었네요. 네. 매출액도 크게 줄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접근을 하는 건 네.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 네. 다음 뭔가가 보통은 매출액은 견제하더라도 뭐 Q는 나오더라도 가격 그렇죠. C가 네, 줄어들어야 네, 네. 되는 구조인데 얘는 조금 다른 형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저거는 고객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주 고객사고 SKI 테크놀로지는 SK온이 주 고객사라서 SK는 아무래도 가동률이 가동이 앞에 보면 월등히 많이 줄었으니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 삼성 SDI 밸류 체인이 아무래도 WCP가 좀 수혜를 받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SKI 테크놀리지에는 관심을 일단 가지면 네. 안 될 걸로 보여지고 네, 네. WCP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WCP 주봉 차트를 보면 한번 확 주봉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또 한번 확 조정을 받고 그러네요. 네. 약한데 그래서 한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매출액이 확 지금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 네. 거기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다른 양극재나 비해서는 좀 큰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줘. 영업이익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네. 거기에 비해서는 시총 부담이 없네요. 시총 부담이 좀 적고 뚫고 올라가는 거는 랠리를 펼치는 거는 뭐 지금은 캐점 현상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다 비슷하게 랠리를 펼칠 건데 네. 지금은 그 랠리보다는 또 차별화 속에서 앞쪽 반등 정도는 내다보지 않을까. 요 이평선들하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요 반등 정도 보고 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최근 흐름 좋았던 최근 두세 달 동안 최근 흐름 좋았던 게 이제 PNT, 뭐 대주전자재료, 뭐 대주전자재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네, 반갑고요. PNT, 대주전자재료, 엔캠 뭐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하반기에 좀 주가가 좋았는데 앞으로 사실 양극재에 대해서 실적 측면도 얘기해 주셨고 배터리 셀단도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가 많이 빠진 거는 양극재나 셀이란 말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흐름은 양극재나 배터리 셀단보다는 최근 주가 흐름 좋았던 음극재라든지 뭐 동박에서 실적 나왔던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분리막의 WCP 이런 회사들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양극재, 배터리 셀 이쪽보다 더 주가가 더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고 이게 그게 그냥 뭐 감보다는 지금 실적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적 측면에서 보면 뭐 양극재 쪽은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 한참 많이 빠졌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고 네. 이제 옹극재 같은 경우는 보면 매출액이라든가 분리막 쪽도 좀 증가를 해가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 차이점이 있으니까 좋아지더라도 이쪽 면이 먼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제 양극재는 좀 관망 쪽이고 최근에 좋았던 쪽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엔캠은 앞에 전환사채라든가 네. 큰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조금 다른 시각이고요. 네. 설명을 드렸듯이 엔캠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 네. 중에 네네. 뭐 대표님 관심 분야. 네. 관심 분야 이제 뭐 보면 지금 4680 네, 네. 원통형 배터리가 네.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네, 네. 8월 달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연말에는 테슬라 납품 네. 이제 요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네. 걔네들 대해서도 이제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모멘텀 측면 말고 네. 실적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쭉 실적 정리를 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4680 원통형 같은 경우는 뭐 7월 17일 날 중국 매체 뭐 레이포스트 여기서도 보면 중국 기업 쪽 이제 손을 끊는 쪽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장비라든가 중국 거 사용을 했지만 뭐 중국 업체 배제하는 쪽이 나오고 하반기에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급 네네. 요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뭐 테슬라 쪽에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하면 뭐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네네. 또 뭐 원통형 배터리 미국에서도 짓고 있고 8월 달 생산 예정이니까 지금 뭐 8월 지나갔으니까 생산은 되고 또 본격적으로 하반기 LG 에너지 솔루션 이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는 그런 모멘텀까지 본다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실적을 한번 보면 일단 소재 쪽은 제외를 했거든요. 네네. 소재 딴들은 뭐 양극재라든가 이런 소재는 뭐 원통형 배터리 하나로 움직일 수 네네. 있는 캐파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네. 소재는 제외를 하게 되면 일단 TCC 스틸 네. 여기서 보면 실적이 작년 2분기 때 68억에서 47억. 네. 아직은 뭐 수혜를 가장 큰 수혜를 받겠다고 했는데 수혜 이제 뭐 생산되기 그렇죠. 시작을 네, 했으니까 네. 아직은 실적 측면에서 보면 수혜를 아직은 체감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캔 케이스 만드는 동원 시스템 같은 네. 경우는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보면 한 300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ER로 보면 뭐 높은 구간은 아니고 네, 네. 한 10배 정도면 어떻게 보면 적정한 구간이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고 이노메트리는 검사 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보면 영업이익은 살짝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기업 활동해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꾸 노력으로 일회성으로 버텼다 네. 이렇게 보여졌어. 요 업체들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업체들이고 네. 그래서 관련 업체들 중에서 실적으로 본다면 현 구간에서는 뭐 동원 시스템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네. 그걸 제외하고 삼성 SDI 쪽도 뭐 내년에 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도 보면 필에너지가 네. 매출액도 한 2배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2분기 42억에서 77억으로 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필에너지도 계속 하락을 하던 구간이랐으니까 V자 반등보다는 반등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승 EDP는 아직 뭐 실적 측면도 약하니까 보고 그래서 요렇게 보면 실적으로만 딱 본다면 현 구간에서 뭐 PER 기준 요거는 분기 PER로만 따졌거든요. 연간이 네네. 아니고. 네네. 그래서 보면 동원 시스템즈하고 필에너지가 뭐 한 10배 정도로 또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증가가 네네. 됐다. 그래서 요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표님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 구성을 할 때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네네. 이번에 큰 상승이 나오니까 한 60% 정도 대형주에 담고 이제 중소형주 40% 담는 것은 제가 이제 검투세가 아무래도 유예될 거라는 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지금 뭐 유예된 건 아니지만 유예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소형주는 한 40% 나눠 가지고요. 대형주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40% 비중 가장 크게 보고 업황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우리 시장에 뭐 20조 이상 들어왔는데 네네. 절반 이상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절반 이상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결국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고 나갔기 때문에 수익 날 거로 보고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 그다음에 업황도 반도체 업황이 내년 후내년이 피크가 될 거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후내년 좋다. 그래서 업황 수급적인 측면 이런 걸 본다면 포트 비중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이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는 40%고 그다음 두 번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20%인데 보면 당장 수익 내기보다는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IRA 법안에 따라 이제 보면 뭐랄까 핵심 광물, 네네. 핵심 광물 중국을 배제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중국 쪽 핵심 광물이 못 들어오게 되면 지금 리튬 가격이 사실 연초에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네. 이렇게 됐지만 내년부터 보면 중국을 제외한 리튬 가격하고 중국 포함한 리튬 가격 따로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왜 그러면 뭐 북미 쪽에 들어가는 건 중국을 이제 못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을 제외한 북미 리튬 가격 쪽에 보면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형성까지 본다면 지금 가장 직접적인 뭐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 리튬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 하나다 네네. 볼 수 있으니까 포스코 홀딩스에 한 20% 잡고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긴 텀 결국은 또 캐점하고도 관련이 있고 결국은 대중화로 갈 거니까 그때 크게 본다 생각을 하고 한 20%. 그다음 중소형주는 한 세 종목에 한 40% 요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중소형주 세 종목 40% 비중 말씀하셨는데 중소형주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그것도 말씀 주세요. 일단 보면 중소형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매법이 있고 차트도 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시를 보고 이제 종목 선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회자분님이 네네. 사업을 잘 하셨어요. 네네네. 사업을 잘해서 이제 큰 기업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네. 주가가 많은 일단 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이제 자녀에게 정려를 하려고 해요. 네네. 정려를 하려고 하는데 네. 주가가 10,000원에 정려를 할까요? 아니면 5,000원에 하락했을 때 정려를 할까요? 하락할 때 중요하겠죠. 그렇죠.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수량을. 그렇지. 정려세가 뭐 엄청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10,000원짜리 100만 주 정리하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네, 되는데 10,000원짜리 5,000원에 정리하면 네, 네. 50억에 대한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1,000원이면 10억이면 정려세 확 깎이게 되고요. 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정려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주가가 낮다고 판단했을 때 정려를 한다는 그렇겠네요. 네. 이게 이제 내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정려가 슬슬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주로 뭐
금액을 한 50억 이상 예. 전여세 부담이 되는 금액 정려가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시에 다 나오거든요. 공시에 보면 정려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위에 세대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정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려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는 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네. 간단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려를 할 때는 100%다 정려가 돼요. 아. 왜? 그러니까 보면 정려자가 네. 비중이 제로가 돼버려요. 예. 근데 경영권 승계는 자기가 이만큼 남기고 네. 정려를 해줘요. 그래서 정려를 100만 주 정려했는데 정리해준 사람이 아직 200만 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려니까요. 이런 케이스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려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 보면 역시 기업을 네네. 가지고 네. 또 운영을 하는데 네네. 막 돈 들여서 10억, 20억 장내 매수를 해요. 네네. 왜 장내 매수를 하죠? 뭐 내 지분율이 약해서 경영권의 위협을 받아서 그럴까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네네. 또 다르게 하면 내 회사가 저평가됐다. 아 저평가됐다. 네. 그래야지 10억, 20억 내 그렇죠. 회사 주식을 네네. 사니까. 네네.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최대 주주나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장내 매수한다. 이런 종목들은 최대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에 말했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사더라도 이것도 주가에서는 호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렇게 장내 매수도 장내 매수했다, 블록딜했다 이게 공시에 명확히 딱 써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내 매수했다 이런 기업들.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앞에 제가 지난부에 엔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전환 청구권 네네.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환 청구권이 주식으로 한 50억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 네. 전환을 했는데 전환 가액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향후 이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겠지요. 그렇죠. 또 반대로 전환 가액보다 주가가 워낙 높으면 이 종목은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전환 가액하고 주가하고 비슷한 주식, 요런 거 공시가 나오는 요런 것들을 묻어놓고 기다리면 크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 이희건 경제TV 네네. 제가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들어오면 네.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 공시에 대한 다양한 전략 아. 또 여러분들이 보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네. 공시에 대한 것들 네. 뭐 많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특히 중소형주나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종목보다는 제가 이렇게 네. 공시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차트 잘 하시는 분들은 차트 보통 주식을 보게 되면 차트로 많이 매매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셔요. 차트만 네네. 보고 또 네. 매매를 하시면 그래서 차트 외에 이런 공시 뭔가를 또 장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서 오늘 꼭 구독하고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 시장 조정 나올 때 기존 주도주들 소위 말하는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AI, 반도체, 뭐 전력기기 이런 주도주를 조정 나오는 틈 타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대형주 따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엔터주들 이런 그러니까 너무나 저평가된 또 화학주 같은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어서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된 주식 vs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주도주 어느 게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업황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네. 중점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제가 보면 보통 한 분기가 끝나면 네네. 지금 또 제약 바이오도 2분기 실적 정리를 딱 네. 했는데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액이 줄었더라고요. 네네네. 작년보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반도체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보면 시가총액 넣고 그다음 이제 올해 영업이 네. 작년 영업이 그다음 이제 PER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냐
관련 업종들 다 통계를 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도 통계를 내니까 네네. 감소를 냈고 네네. 제약 바이오도 감소를 했고 반도체는 증가를 했고 이처럼 업종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통계를 그냥 내는 건 아니고 통계를 이렇게 쫙 내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관련돼서 업종을 선택을 하다 보면 일단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PER이 한 12배 비만 요럴 때 고업종들이 보면 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락이 돼 있던 업종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네. 치면 그 관련주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네. 그 관련들이 쭉 나오게 되면 그걸 통계를 냈는데 작년도보다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PER이 한 12배 네. 정도 낮다. 네. 이 얘기는 실적 좋은 데 비해서 주가가 아직 상승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네. 요런 업종을 찾아서 사면 한 10개 중에 8개는 업종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니까 네네. 이제 요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주로 하락돼 있던 업종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거든요. 통계. 하락 주가 빠진 것들. 네. 왜 그러면 높게 올라가는 건 통계 내봐야 네. 고평가라서 네, 고평가라서. 네. 통계에 큰 의미가 없고요. 네, 그래서 요런 통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뭐 한 2, 3일 통계 내면 다 내는 거니까 네. 이제 한번 내보시면 좀 업종이 얘기만 듣는 거하고 네네.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보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요런 통계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업종도 선정을 하고 또 뭐 전략도 세우고 네네.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네. 뭐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네네. 게 좀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진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이 PER 12배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지 뭐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네. PER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PER, 네. 코스피 지수 PER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 들어가면 데이터 이런 것들 네네. 뭐 PER부터 다 나오니까 네네. 이제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 보면 되는데 이제 지금 한 18배니까 네. 그거보다 좀 낮게 50%네요. 네. 예, 좀 낮게 잡는 측면이 잡고 그러고 보통 보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들은 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설명을 들으면 2020년 1분기 때 네.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한 25% 증가했는데 PER이 한 8배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반도체 애들이 정말 한 10개 중에 9개는 다 크게 갔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좀 처져 있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거 한 12배 정도 잡았을 때가 좀 잘 맞더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통계를 내봤을 때. 그래서 뭐 법칙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 기준 경험치시네요. 설명드리고 예, 네. 경험치고 여러분들도 뭐 경험치를 쌓으면 또 자신만의 네.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구독자분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종목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PER 12배 미만이면서 YOY로 영업이익 증가하는 업종 한두 개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이 네. 지금 우리 시장이 어렵지 않아요. 네네. 업종이 없어요. 이번 분기에. 아, 이번 분기에 네. 이제 그런 업종이 지금 제가 아직도 뭐 네네. 말이 많으니까 다 하는데 한 7, 8업종들 네네. 해가고 있는데 네네네. 아직도 해가고 있는 와중인데 7, 8개 했는데 중에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12배 이게- 미만의 영업이익 증가하는 업종이 하나도 없나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매 분기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때 사면 네. 올라가니까 이제 뭐 주기가 통계도 내고 또 다양한 다른 기법 또 공시도 보고 주식 매수하고 그래서 업종 매수가 걸릴 때는 요런 게 걸렸을 때 그러면 이 업종에 집중한다 생각을 하시고 안 나오면 또 공시라든가 다른 걸로 매수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보면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확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발표 날 때마다 엑셀로 통계를 내가는 거고요. 또 뭐 통계를 내면 또 구독자님들한테 또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네. 또 오시면 또 고평가됐니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네. 앞으로 오래오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만의 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는 꼭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투자 공부 방법론을 좀
사례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 공부 방법론 꿀팁 이런 거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일단 투자분님들이 주식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그렇지만 통계 내면 90% 이상이 손실이 나잖아요. 네. 사실 길게 통계를 내면.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하는데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하시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을 공부를 해요. 차트 분석 공부는 누구나 다 하니까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났다. 그 얘기는 뭐가 하면 기본적인 차트 분석만 가지고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 방법은. 그래서 그 방법 외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거 외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며 실적 시즌이 끝나면 정말 시간 내서 실적 통계를 내는지 아니면 다양한 공시가 올라오는데 공시 올라오는 것 중에 내가 찾고 공시 분석을 하는지 그런 것들. 누구나 아는 것들은 늦지만 자기가 통계 내고 공부했던 것들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트만 보고 하는 것 외에 뭘 더 내가 하고 있는지 해보시고 안 하고 있다면 좀 느끼셔야 되고요. 네, 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냥 다른 거하고 쉽게 뭔가 노력하고 공부하는데 남들 하지 않는 뭔가를 해야지만 네. 그 결실이 나오고 또 그게 또 대중화되면 또 다른 게 또 필요하게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투자하는 성격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 보면 이제 중소형주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네. 있으니까 중소형주 여러분들이 차트를 착 놓고 월봉 차트를 길게 보면 대부분 월봉 상단과 하단 사이를 횡보를 해요. 네, 네. 이렇게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거든요. 보면 쉽게 말해서 뭐 반도체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 아무리 잘 만들고 잘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대기업의 구속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정말 나고 마진이 많이 남으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또 경쟁사도 만들고 네. 또 단가도 줄이면서 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컨트롤에서 보면 뭐 월봉 상단과 하단 횡보하고 또 그 영향이 또 코스닥 월봉 차트가 계속 횡보했던 그 네. 이유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욕을 비해서 저 위에 갔던 종목 따라가게 되면 한번 꺾이게 되면 또 하단까지 늘어온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힘드신 분들은 월봉 하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다든가 시간에 투자해 놓으면 결국은 테마에 바람이 불든 무슨 불든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 쪽에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조급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단에 있는 거 매수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조급해서 그래요. 네, 네. 지금 사서 빨리 수익 내고 하겠다. 그런데 그걸 했을 때는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한 번 또 하락을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급종을 조금 내려놓고 네. 그리고 좀 하단에 있을 때 매수를 한다. 결국은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 투자 안 하고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 안 하고 다 주식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 측면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네. 주식을 바라보면서 어느 위치에서 살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 또 경기 사이클에 따라 보다 보면 2008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한 10년 만에 큰 위기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뭐 무조건 매수한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매수도 어렵지 않아요. 다른 거보다는 딱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미국 연준이 돈 푼다 양적 안 한다. 네, 네. 뉴스 하나 딱 나올 때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네, 네. 요게 하나가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가잖아요. 네, 네. 횡보를 해가는데 일본 사례를 보면 네. 일본 주가가 한 20년간 잃어버린 20년 동안 네네. 횡보를 하고 오래 가다가 네. 결국은 아베노믹스 돈 푼다. 네, 네. 돈 푼다. 돈 풀어서 뭐라 그럴까요? 소비자 물가 올리겠다. 막대한 돈 푼다. 그러면서 정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바라볼 때 이 돈의 관점에서 우리도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지지부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 푼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네. 그래서 돈의 관점에서 돈을 푸는 시점, 그때 무조건 주식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시점이 오면 주식 한 번 들어와서 크게 수익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또 시점을 잘 잡으면 또 수익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장시간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익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뭐 그 추세나 방향성 그 월봉이 중요성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실적 통계 안 되신 부분 네. 다음 시간에 꼭 얘기해 주시면 네, 너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익은 대표님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